코스닥이 990선을 회복하는 등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리는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미 연준의 긴축 완화 시점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7월 초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 카페와 식당 등 운영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커졌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전 내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3,230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36% 오른 3,236.62에서 거래 중인데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인적 분할을 결정한 SK텔레콤은 이틀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는 9월에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현대차와 포스코, SK효성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반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0.17%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65전 내린 1,112원 15전입니다. 이렇게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 간밤에 새벽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06%, S&P 500 지수는 0.4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8%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째 40만 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었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월가에서는 연준이 줄곧 강조해오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1.49%대에서 시작돼 줄곧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이런 건데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의 발언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은으로 보면 이번이 세 번째 인상 신호인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주영 기자. 네, 소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주열 총재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총재는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 대응 정책들을 금융,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슷한 뉘앙스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어제 한은 보고서에서도 보면 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 불균형, 즉 자산 거품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주택과 주식, 가상자산 등 비투를 유발했고 가계부채 급증이 민간 소비를 축소시킬 수 있을 만큼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일명 펜트업 소비가 나타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긴축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조만간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25%보다 낮을 전망이라 긴축 신호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이 같은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미국 경제 상황과도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용 지표도 개선이 되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상승했습니다. 앞서 시장이 예상한 4.7%를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식료품과 기름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5월 근원 물가도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면서 1992년 6월 이후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봉쇄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큽니다. 그만큼 올해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원자재와 노동력 등 공급 요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와 함께 연준이 정책 지표로 활용하는 고용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 6천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하반기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이른바 누구나 집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를 했죠. 인천과 파주 등 시범 사업지를 공개하면서 모두 1만 가구, 만여 가구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누구나 집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만든 사업입니다.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이 중 10%인 5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후엔 주변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엔 처음 가격에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지는 인천과 안산, 화성 등 모두 6곳으로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합니다.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LH,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자가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또 시행사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8월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다음 향후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갚아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라고도 공언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처음에는 분양가의 10에서 25%만 내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20년 또는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머지 지분을 사들여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을 먼저 냅니다. 이후 나머지 75%는 20년 동안 5번에 걸쳐 정기예금 이자와 함께 납부하면 내 집이 됩니다. 자녀 지분에 대해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고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5년 실거주해야 하고 10년간 집을 팔지 못합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주택 처분이 가능하지만 취득한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은 부담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취득분에 대한 시세 차익만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최대 17,000호를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하고 2023년을 전후해 첫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 입장과 관련해서는 입장 인원을 더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예상대로 현행 방침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바뀌는 점이 또 다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등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2단계 지역에서는 30%까지, 1.5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확대됩니다. 또 100인 이상이 모인 가운데 콘서트 등의 대중음악 공연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후반으로 6주간 유지되면서 현 거리두기 체제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 체계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의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입장 관련 수칙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가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화이자 백신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억 회분 사들여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기부할 것이라며 오는 8월부터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총 2억 회분,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상국은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입니다. 미국의 백신 기부 시작으로 선진국들의 동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에서 사이판 노선의 재취항을 허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사이판 노선 운항도 허가를 했는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판행 하늘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하늘길도 덩달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언제부터 운항을 하는 겁니까? 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4일부터 인천과 사이판을 오가는 항공 운항을 재개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사이판 주 1회 정기 노선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노선 허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정부에 인천 사이판 노선 운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티웨이 항공도 다음 달부터 사이판 노선에 간다고요? 네, 정부는 같은 날 티웨이 항공의 괌 사이판 노선 운항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도 다음 달부터 재취항될 예정인데 정확한 취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인천 사이판 주 1회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8월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부의 운항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괌 사이판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괌과 사이판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잇따라 열리면서 연내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지난달 초 저희 SBS 비즈는 편의점 택배비가 곧 인상이 된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편의점들이 연쇄적으로 택배비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편의점 GS25는 상자당 최대 1,000원까지 택배비를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택배 파업으로 배송 차질에 더해서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GS25의 경우 이 편의점 택배비가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거죠? 네,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부터 택배비를 최저 300원에서 최대 1,000원 올립니다. 이 최저 중량인 0에서 350g 택배는 현재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오릅니다. 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2에서 3kg은 4,500원에서 4,900원으로 400원 이상 됩니다. 이 수요가 적은 20에서 25kg 택배는 10,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이 앞서 편의점 CU도 15일부터 최저 300원 택배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마트 24와 세븐일레븐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편의점 두 곳만 올린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이곳 이 편의점 택배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이 택배 회사가 CJ 대한통운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CJ 대한통운이 이 CU와 GS25에 6월 1일부터 택배 원가를 평균 260원 올린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최근에 택배 파업 때문에 배송 차질까지 빚어진다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 CU는 어제부로 부분적 파업으로 성남, 이천, 춘천시 등에서 택배 수거와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한진 택배를 이용하는 이마트 24도 8일부로 경기도, 울산,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 직배송이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택배사는 택배 원가를 올려서 이득은 취하고 소비자들은 배송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네, 다음은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1월에 이어서 또 한 번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0명이 넘게 퇴직을 했는데 은행권의 인력 줄이기가 계속되는 형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신한은행이 또 한 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5달 만인데요.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1972년생, 만 49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연차와 직급에 따라서 최대 36개월의 특별 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창업 자본 등이 지원되고요. 또 이들을 관리전담이나 금융상담 부문에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재채용 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인력을 조정하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네, 1년에 2번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건 업계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신한은행 측은 현장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내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은행들 역시 희망퇴직 대상은 매년 조정이 되는데 은행 내부에서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은 1년에 한 번 희망퇴직을 실시하는데요. 최근 비대면 영업이 늘고 또 디지털 전환 추세까지 겹치면서 인력을 줄여서 경영 효율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 특징을 보자면 희망퇴직을 받는 대상의 연령도 조금 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조금씩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퇴직 기준과 인원을 살펴보면요. 임금 피크 대상자 외에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만 40세까지 희망퇴직 대상이었고요. KB는 73년생, 우리은행은 직급에 따라 74년생까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희망퇴직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 은행 시장도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들이 중간 배당을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주가 관리와 투자자 달래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중간 배당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한 번 강조를 했다고요? 네, 4대 금융지주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간 배당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JP모건이 주관하는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정태 회장 대신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하나금융을 제외하고 3사 회장들은 직접 중간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은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다양하고 신축적인 주주 환원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2023년까지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강조했고요. 윤종규 KB금융회장 역시 중장기적인 배당 성향을 30%까지 올리는 배당 확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당장 올 하반기 주주들의 또 배당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지주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 8월 전후로 중간 배당을 확장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조치가 예정대로 끝날지가 변수가 될 텐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5대 금융지주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 평가에 들어가는 만큼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생길 경우 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한 새로운 맥주 제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소주 사업에서 쓴맛을 본 정 부회장이 다시 한번 주류 사업에 도전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저도 사실 이 포스팅을 봤는데요. 신세계가 맥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어제 본인의 SNS에 구단주 맥주란 이름이 붙은 제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맥주의 겉면에 구단주라는 글씨와 정 부회장의 캐릭터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정 부회장은 맥주 제품뿐 아니라 와인과 소주 제품의 이미지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애주가인 정 부회장은 주류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8년에도 주류 유통사인 신세계 L&B를 설립했고 2014년에 수제 맥주 전문점 데블스도어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 부회장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또 주류 시장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이마트를 통해 제주 소주를 19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소주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인수금액 등을 합치면 이마트가 소주 사업에 투자한 돈만 5년간 860억 원에 달했지만 결국 올해 초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소주 사업에서 쓴맛을 본 지 불과 3개월 만에 새로운 주류 사업 도전에 나서는 건데요. 구단주 맥주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푸드 측은 SSG 야구단을 활용해 협업 제품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미지를 우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내수 개선 지표가 어떤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을 지난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소비 지표를 근간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1년 전보다 6.8% 늘었는데요. 백화점 매출액은 17.3%, 할인점 매출액은 6.8%, 온라인 매출액은 48.4%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105.2로 전달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주력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6%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항상 양날의 검인 게요.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각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불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해 왔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으로 2%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저효과에 따라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년 전보다 물가가 2.6%나 올랐는데요. 변동성이 큰 항목을 빼고 본 근원 물가도 1.5% 올랐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백신과 정책 효과에 따라 글로벌 성장 전망이 상향되었으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시장도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 늘면서 실업률은 4%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달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효자 품목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수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17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달 들어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보다 0.5일이 많았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2.6% 급증했습니다. 이달 열흘 동안 수입액은 17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1%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실적이 어땠을까요?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 모두 좋았습니다. 먼저 승용차 수출은 137%, 석유 제품은 70%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수출도 38% 늘었습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60%에서 80%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하지만 수출 수입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만큼 또 이거는 걱정이 되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106.06으로 지난해보다 1.5%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수출 물가를 끌어올리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로 국내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66.34달러로 이 4월보다 5.4% 상승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수입 물가도 2.6% 오르며 전달과 비교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대만 TSMC가 일본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지 시간 10일 TSMC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구마모토현의 300mm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안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TSMC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시트로앵도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시트로앵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는 이날 성명에서 2009년에서 2015년 프랑스에서 판매한 유로5 디젤 차량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다른 자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같은 혐의로 다음 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결정이 여러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10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많은 거시경제와 금융, 법적 이슈를 제기한다면서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제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동별 예보를 살펴보면 청운 효자동과 우이동, 방학 3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경상도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로 인한 세정 효과로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7도 등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동쪽 지방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서쪽 지방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오후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